네, 매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문성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 연구원님 본업이 채권이신데 부동산에 관한 책을 쓰셨거든요. 이 채권과 부동산 정말 달라 보이는 두 가지를 관통하는 뭔가를 좀 보신 것 같아요. 어떤 거였습니까? 그 건설업 그 애널리스트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건설사의 실적이란 게 결국은 집값에 따라 이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집값이란 거에 대한 연구는 좀 같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집값이란 거를 이렇게 관찰을 하려고 보면은 이제 주택 매매 가격 지수 같은 게 존재했었는데 쭉 살펴보면은 실거래가의 느낌과 너무 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그래프로도 보면은 IMF 때도 뭐 한 10에서 15%밖에 안 떨어진 것처럼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이 수도권 집값이 꽤 많이 떨어졌었는데 실제로 그때 하락폭도 굉장히 적은 걸로 나오고, 그렇게 해서 뭐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그때 부동산 상승기인 것처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자료를 이제 겪어보지 않고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봐라, IMF 때도 이거밖에 안 떨어졌다, 뭐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이렇게 전국적으로는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착각을 하시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연유를 살펴보니까 이게 실거래가들 중심으로 취합을 했다기보다는 부동산이란 게 이제 침체기에는 거래가 별로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좀 호가 중심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인데, 이 매매 가격 지수에는 저 이제 교회의 어떤 그 단독주택 잘 사고 팔리지도 않는 그런 것들도 이게 다 지수에 포함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데들은 오를 때도 잘 안 오르고 내릴 때도 잘 안 내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의 이 급격한 변동을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지수에 넣을 땐 방해하게 되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좀 이게 가격을 좀 잘 실거래가 중심으로 잘 한번 그 트래킹 팔로우업을 좀 해보고 싶다 하던 차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2008년부터는 실거래가를 취합해서 공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전월세가 실거래가는 2011년부터 이제 취합해서 공시를 하게 됐습니다. 실거래가들이 이제 취합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갈증을 이제 계속 이제 그 자료들을 취합하면서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 흔히 이제 강남에 우리들이 제일 선호하는 곳 대단지 아파트들 중심으로 이제 집값과 전월세가 추이를 계속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그런데 쭉 오랜 세월을 관찰해 보니까 집값은 오르는데 분명히 많이 올랐는데 월세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더라는 거예요. 2011년부터 집계됐으니까 2011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 전까지 계속 이 추세를 살펴보면은 월세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그 강남에 있는 도곡 렉스 34평을 예시로 들었는데, 보증금 1억 기준, 가장 낮은 보증금 기준으로의 월세가 월 300만 원에서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정말 이상하다, 왜 월세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집값은 막 이렇게 오르지? 이게 좀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면 뭐 홍콩, 뭐 런던,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들 보면은 다들 집값이 오를 때 임대료가 같이 오르는 구조였거든요. 거기 주재원 나갔던 분들 말씀도 야 홍콩의 월세가 뭐 얼마였는데 그 다음 주재원이 갔을 때 얼마로 올랐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러면 임대료가 오르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생각되고, 근데 우리는 임대료가 가만히 있는데 집값은 오른다? 왜 그러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처음에는 뭐 정부 정책이랑 또 맞춰놓고 생각해보고 아니면 뭐 입주 물량과도 놓고 생각해봐도 이게 잘 안 들어맞더라고요. 즉 입주 물량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 시기에 아파트 기준으로는 제일 적었고 오히려 그 뒤로 갈수록 좀 더 늘었는데 집값은 반대로 그때가 바닥이고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입주 물량의 선행 지표인 착공 물량이니까 그것도 아니고, 뭔가 이 공급이라는 지표에서는 어떤 이 상관관계가 잘 안 나오던 차에 보니까 이제 금리가 2011년에 기준금리가 고점을 3.25로부터 해서 슬금슬금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딱 보면 채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를 낮추면 채권의 가격이 오르죠. 그러니까 내가 받고 있는 현금 흐름은 고정돼 있다라는 게, 월세가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채권 투자한 것과 뭐 같은 논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월세가 가만히 있어도 금리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값이 오른 거구나, 즉 채권의 특성이 있는 거구나, 뭐 이게 처음에는 뭐 3, 4년, 5, 6년까지 파악할 때는 아직 좀 누적된 자료랄까요? 이게 좀 짧다고 생각했는데
한 10년쯤 이게 그 모이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는 뭔가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다. 즉 우리나라의 어떤 집값은 채권의 속성이 야.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 있다. 그렇군요. 뭐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정확히 이게 금리가 낮아지면서 월세 수익률도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월세는 고정돼 있는데 집값이 그렇죠. 오른 거니까요. 그래서 신기하게 그 패턴마저도 기준금리보다 대략 1%포인트 높은 수준 월세 수익률이 계속 그 정도를 유지하는 식으로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인사이트로 향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해보자면요. 집값 폭락, 작년에 집값이 폭락한 거는 작년에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로 설명이 되고요. 올해같이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약간 혼조세를 띠고 있는 상황. 그런 경우에는 이 집값을 결국 뭐 금리 하나로 예측을 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는 겁니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 월세 수익률이라는 부분이 이제 기준금리보다는 그래도 높은 수준을 계속 추동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기준금리를 너무 많이 올림으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이제 월세 수익률보다 확 높아지는 수준으로 처음으로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기준금리가 2011년에 3%대일 때 이제 월세 수익률이 이제 4% 정도 나왔고요. 팬데믹 때 이제 0.5%까지 끌어내리니까 이제 월세 수익률이 1.5%까지 따라붙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임대차 입법으로 이제 전월세 가격이 두 개로 양분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전월세가와 네. 그러니까 갱신 전월세가. 근데 이 확 급등한 이 신규 전월세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월세 수익률이 집값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한 대략 2% 정도로 도출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월세 수익률은 대략 이 신규 월세가 기준으로 2%인데 기준금리는 어느덧 지금 3.5%까지 와버렸으니 그 차이가 지금 너무 벌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당분간 집값이란 것도 금리라는 게 지금 이게 뭐 정점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2%대로 갑자기 끌어내릴 확률은 지금 굉장히 낮다고들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략 이 기준금리가 3% 이상인 수준이 유지되는 한은 이 월세 수익률은 지금 과거 이 한 10몇 년 사례를 봤을 땐 약간 지속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기준금리와 어느 정도 그래도 맞는, 과거에는 심지어 기준금리보다 더 높았으니까요. 이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조정되려면 집값이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월세가 더 올라가거나 그렇죠. 뭔가 그런 작용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2%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3.5에서 1%포인트를 가산해서 4.5까지 가야 된다고 치면은 야, 이거 집값이 엄청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물론 그 이론적으로 야, 그럼 과거에 이랬으니까 집값이 무조건 그렇게 떨어지는 거냐 라면은 저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그 가격을 찍어야 된다는 아니고 지금 이 과거의 이 흐름은 결국은 어떤 수요가 공급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즉 뭐냐면 그 월세 수익률을 2%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면 대략 한 12억 정도 하는 아파트 월세가 200만 원이 도출이 되죠. 그런데 뭐 돈이 지금 많아서 부채 같은 거 차입한 것도 큰 무리 없고 이러신 분, 말 그대로 현금이 한 12억 있으신 분이라면 이 12억을 지금 은행에 넣기만 해도 한 대략 한 4% 이자를 받으니까 그죠. 이걸 은행에 넣으면은 월 400만 원을 얻는데 뭐 좀 세금 같은 복잡한 거 이제 제외하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파트를 샀을 때 월세 수익은 고작 월 200만 원인 거거든요. 심지어 뭐 사서 새로 놓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냥 이 12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내가 월세를 들어가 살면 월 200만 원이 오히려 지금 이득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괴리가 있는 상황은 수요가 따라붙기에는 지금 수요는 저 좀 밑에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 상황을 만약에 집주인들이 그냥 안 팔고 버티면 그냥 거래 절벽인 상태로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일종의 이 거래 절벽 상황에서 수요는 여기에 지금 있는 상태에 불과한데 여기서 이제 못 버티는 분들이 이제 만약에 좀 금매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만나는 식으로 가긴 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버티느냐도 지금 관건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확실한 거는 방향성은 하방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압력이 높다 이런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 뭐 이런저런 대책을 그래도 이제 선제적으로 잘 하긴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 결국은 지금 집값을 이렇게 만든 건 이제 고금리와 DSR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탑이 이렇게 집값을 지금 힘들게 만든 주 요인인데 정작 이 두 개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금리를 지금 정부가 원한다고 끌어내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탑이 있는 한은 하방이 훨씬 우세하다고 생각해야겠죠. 자, 사전 인터뷰에서 아까 입주 물량 말씀 좀 하시긴 했는데 집값에 주는 영향이 상시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근거로 서울과 세종시를 예로 드셨는데 어떤 얘기였죠? 이게 흥미로운 얘기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상식적으로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은 이제 전세가가 떨어지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가가 오른다. 뭐 이거는 사실 수급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예.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입주 물량도 추이를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그때 이제 입주 물량이 얼마였는지 이 통계를 이제 국토부에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장기 평균 입주 물량이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8,000 세대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는 이제 56,000 세대가 넘고 2021년에는 또 46,000 세대가 넘는, 그러니까 장기 평균보다 확실히 더 많은 물량이 입주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그때는 전세가가 폭등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통계긴 하지만 한 29,000 세대 정도? 그러니까 3만 세대가 채 안 되는. 그래서 장기 평균보다 분명히 적은 물량이 입주했는데도 전세가가 이제 폭락을 이렇게 했죠. 물론 작년에 이제 인천 같은 데는 이제 장기 평균 그 입주 물량이 한 15,000세대 연간 그 정도인데 작년에 3만 세대 넘게 그러니까요. 입주해서 뭐 전세가 인천이 많이 떨어진 건 물량으로도 설명되지만 세종도 그동안 보면 연평균 한 10,000세대 정도, 그런데 작년에 한 고작 2,000세대 정도 입주 물량이 나왔거든요. 세종이나 서울 이런 데를 보면은 입주 물량 가지고는 전세가의 상승과 하락이 설명력이 전혀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반대로 나와서 그러면 그렇다고 그걸 보고서는 입주 물량을 줄이면 전세가가 줄고 늘리면 전세가 상승하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혀. 예. 근데 결국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를 이제 금리를 같이 놓고 보면 2020년, 21년은 아시다시피 0.5%로 예. 확 끌어내렸던 시기고 작년은 또 3% 이상으로 확 끌어올렸다 보니까 이 금리 변동의 힘이 입주 물량의 변화 정도는 압도했었던 그런 시기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인천 같은 데는 금리도 올렸는데 입주 물량도 많아서 유독 다른 지역보다 더 전세가도 많이 빠지고 좀 많이 힘든 것으로 나온다. 즉 이제 금리와 공급을 좀 같이 살펴봐야 이제 설명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회귀 분석 뭐 굳이 뭐 이런 어려운 표현을 좀 빌려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을 텐데 이 금리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80% 이상 이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게 저는 이 설명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쉽게 나오는 질문이 옛날에는 금리 올려도 집값이 오르지 않았느냐. 그게 맞아요. 이제 노무현 정권 그렇죠. 때 그랬단 네. 말이죠. 그때를 이제 추억해 보면, 떠올려 보면 예. 그때 당시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뭐 10%에서 14%까지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도 상승하고 우리나라도 그 중국 네. 덕분에 중국의 수혜를 받아서 성장률이 한 3%에서 막 6% 가까이 막 이렇게 쭉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장률이 그렇게 매년 오르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이런 성장에 대한 낙관이 굉장히 지배하게 되고, 그죠. 그때 기억해보면 중국 덕분에 뭐라도 다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은 사람들의 소득도 당연히 매년 증가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금리가 한 3%에서 5%까지 예. 그 정도 올랐는데 나의 그 연봉이 매년 한 5%, 7% 오른다. 그러면 금리가 3%에서 뭐 4% 올라봤자 뭐 금리가 뭐 좀 올랐네. 그런데 난 내 연봉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이자 비용은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자 비용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 보시면 전반적인 소득, 물론 뭐 개발자라든가 뭐 이런 일부 직종들은 소득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사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뭐 소득이 그때처럼 활발하게 오르지는 않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해 보면 2000년도에 취업하신 선배님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들어가실 때 초봉이 한 2천만 원대였던 거로 기억하는데, 저는 다행히 이제 금융위기 전에 취업을 해서 그때는 초봉이 대략 한 4천만 원 내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소득이 그때는 많이 증가했었던 시기인데 그 뒤로 일부 직종은 뭐 억 단위 넘기도 했다지만 이렇게 사회 전반이 다 이렇게 소득이 확 오르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GDP 성장률로만 봐도 확연히 우리나라가 한 2011년 이전과 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어떤 소득 성장률 자체가 그 전보다는 이제 저성장 기조로 이제 들어간 거는 어느 정도 좀 확실하죠. 게다가 그때는 우리의 성장을 도왔던 중국의 존재가 이제는 오히려 우리한테 좀
걸림돌이 되는, 즉 그때 당시는 금융위기 직후 정도만 해도 지금 이런 얘기가 안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핸드폰이 중국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맞아요. 현대차도 기억납니다. 굉장히 중국에서 잘 나가는 차 브랜드였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가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 현대차도 외제차에 다 밀리고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중국 덕분에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호황이 지금은 뭐 좀 이젠 기대하기 힘들어진 상황이고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경쟁자로서 이제 바짝 추격하고 방해하는 여건이다 보니까 중국 덕분에 뭔가 고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는 뭐 일단은 좀 사라진 셈이죠. 즉 과거에는 소득이란 게 그 오르니까 이 월세 혹은 임대료라는 것도 올릴 수 있었던 뭐 그런 배경도 되고, 그리고 소득이 오르니까 금리를 막 좀 올려도 이렇게 그 이자 비용을 이렇게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었다면 이제는 금리가 마구 올라서 이자 비용이 마구 늘어난다. 이게 소득이 내가 그만큼 같이 따라 올라주지를 않으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변동금리 오르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그럼요. 하시잖아요. 이게 만약에 소득이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줬더라면 뭐 변동금리로 이자 올라봤자 뭐 충분히 다 갚고도 하던 소비할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지금 저성장 기조에서는 결국은 금리가 이렇게 오를 때 과거보다 훨씬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성장 시대와는 달리 저성장 시대는 금리에 대한 영향을 좀 더 많이 가중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과연 일본처럼 될 거냐 뭐 이런 논의가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가 딱 보면은 거기는 월세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소득이 안 오르니까.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 지금 국민 소득이 2000년도랑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20년 동안 결국은 돌고 돌아 소득이 똑같다는 건데, 사람들 소득이 안 오르니까 월세도 당연히 안 오르죠. 이게 전가를 못 시키니까요. 그런데 마침 금리는 이미 바닥에 내려놔 있으니까 이게 월세도 안 변해, 금리도 안 변해. 이러니까 집값도 안 변하네. 그러니까 그냥 집값이란 게 좋게 말하면 안정된 거고, 네. 나쁘게 말하면 활력이 하나도 없고 그냥 침체를 그냥 유지하는 그런 셈이죠. 반면에 우리도 별로 안 올랐지만 금리는 그래도 우리가 높았었기 때문에 그죠. 금리를 낮출 때 집값이 오를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